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역덕고양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링크나 제 채널을 통해 이전 편들을 보고 오시면 더 빨리 더 쉽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춘추전국사 19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진목공은 한원 전투에서 승리하며 진해공을 사로잡았지만 이번 전투가 근본적으로 북진과 서진 사이의 국력을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투의 승리는 진해공의 무리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내 반대 세력을 포용하지 못하는 일방적 정치로 인한 내부 분열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는 점을 진목공은 너무도 잘 이해했죠. 따라서 진해공을 죽여서 북진 사람들의 오랜 원망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진해공을 살려보냈다가 추후에 다시금 보복을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공자칩은 진해공을 죽이고 책나라의 망명가 있는 공자 중의를 모셔와 북진의 새로운 제후로 세우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진해공 즉위 시 직접 중의를 만나본 그로서는 중의에게서 받은 긍정적인 인상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반면에 공손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굳이 이웃나라의 제후를 죽이는 것은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고, 더구나 자칫 중의가 이번에도 제후 위에 오를 것을 거절하면 북진은 또다시 혼란에 빠져 서진의 외교적 골칫거리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었죠. 그는 진해공의 세자인 공자어를 볼모로 붙잡아두고 하서 오성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진해공을 놓아주면, 비록 진해공을 놓아주더라도 그가 서진에게 보복할 가능성은 없어진다는 묘책을 내놓았죠. 진목공은 공손지의 계책을 차용하여 진해공을 놓아주고 하서 오성과 공자어를 받아냈습니다. 진해공은 일단 객사, 한간, 양유미, 가복도, 극보양 등의 신하들과 용대산에 3개월 동안 갇혀있다가 본국을 지키고 있던 여의생이 세자를 데리고 서진에 당도하자 석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객사는 오랜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강성으로 복귀한 진해공은 지난 전투에서 자신의 전차가 전복되었을 때 즉각 구원하지 않았던 경정을 크게 꾸짖으며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여의생 등으로부터 자신이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서진 궁궐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죠. 그 중에서도 공자칩 등 서진 궁정 일각에서 자신을 중의로 교체하려 했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이복형인 중의를 암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원전 645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쯤 중의는 이미 책나라에서 벌써 12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책나라는 북적의 나라라고 기술되어 있는 나라로 주나라 계열의 나라가 아닌 이민족의 국가였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마민족의 나라는 아니었죠. 중국에 본격적으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마 유목민족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빨라도 기원전 4세기, 즉 이때로부터 200년 후에나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책나라는 단지 주나라 계열이 아닌 농경 정주민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책나라는 중의와 이호의 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의는 아무런 위화감 없이 자신의 외가 사촌뻘인 책나라 임금 및 백성들과 잘 지낼 수 있었죠. 어쨌든 중의는 그런 책나라에서 계회라는 절색의 미녀까지 아내로 얻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진해공은 중의를 암살하기 위해 적당한 사람을 물색했고, 12년 전 중의를 죽이기 위해 포송으로 파견되었던 발제를 이번에도 중의의 암살자로 선발하여 보냈습니다. 발제에게는 중의를 반드시 죽여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중의가 진나라의 제후로 등극하는 날에는 발제야말로 제거 대상 1순위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번 암살 작전은 저번과는 달랐습니다. 포성은 어쨌든 진나라의 영토였지만
책나라는 타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중이를 처단할 수 없었죠. 그래서 진해공과 발제는 몰래 암살자로 쓸 장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연히 궁중의 대신들에게도 전해졌고 중이의 멘토인 호돌에게도 전해졌죠. 중이의 측근인 호모, 호원 형제의 아버지이기도 한 호돌은 발제가 곧 암살자 무리를 이끌고 중이를 암살하러 갈 것임을 알리는 밀서를 호모와 호원에게 전했습니다. 호모와 호원은 이 소식을 긴급하게 중이에게 알렸습니다. 중이는 새로운 고향처럼 마음 붙이고 살게 된 책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호모와 호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발제는 시작에 불과했죠. 약소국에 불과한 책나라가 발제 이후 계속해서 파견될 진나라의 암살 시도를 막아내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이를 더욱 채근했습니다. 결국 중이는 그날 계회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앞으로 25년간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 다른 이에게 제가 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계회는 25살이었습니다. 25년이면 이미 그때 나이 관념으로 보면 할머니 나이에 가까운 50이었습니다. 즉 사실상 재혼하지 말라는 의미였죠. 계회 역시 이를 이해하고 죽는 날까지 중이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이 일행은 우선 제나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제나라는 관중이 죽고 전성기가 사그러 들고는 있었으나 여전히 중원 모든 나라가 복속하는 패권 국가였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운이 좋으면 제나라의 힘을 빌려 후위를 도모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세가 급한지라 중이는 이런저런 살림살이는 두수라는 재물관리인에게 맡겨 뒤따르게 하고 자신은 호모, 호원, 조세 등 중신들과 함께 몸만 먼저 속아 끄는 수레를 타고 책나라를 벗어나 제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위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두수는 중이 일행을 뒤따르는 척하더니 모든 재물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중이 일행은 졸지에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죠. 한편 중이가 이미 책나라를 떠난 사실을 모른 채로 암살자들과 책나라에 몰래 들어온 발제 일행은 중이 일행을 찾고자 책나라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중이는 물론 그들의 식솔들마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일 없이 돌아가 진해공에게 보고했고 진해공은 잠시 중이를 제거하는 일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중이 일행은 위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위문공은 진나라의 공자 중이가 국경지대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궁으로 불러들이라고 했다가 중이가 진해공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즉시 국경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중이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위나라 외곽을 돌아 오록이라는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중이 일행은 배가 고팠습니다. 두수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달아났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 농민들에게 밥을 구걸했습니다. 농부들은 멀쩡하게 건장한 사내들이 밥을 구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밥그릇에 흙을 퍼서 주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위주와 전일이 농부들을 죽이겠다며 나서려 했고 중이도 크게 노하여 친히 들고 있던 채찍으로 농부들을 때리려고 수레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호원이 급히 중이를 말리며 흙은 토지를 의미하고 농부가 흙을 준다는 것은 장차 이 땅을 얻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농부들이 주는 흙을 귀하게 여기고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중이는 화를 꾹 참고 농부들의 흙이 담긴 밥그릇을 받았고 농부들은 비웃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할 내용입니다만 결국 이 오록 땅은 중이가 제후가 된 후 진나라의 것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중이 일행이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당시에는 아무도 먹지 않던 고사리까지 캐먹으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일행 중 하나인 계자추가 어딘가에서 고깃국을 얻어와 중이에게 바쳤습니다. 중이는 배가 고프던 차에 어디에서 얻었냐고 묻지도 않고 그 고깃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하여 이 고깃국을 어디서 얻었는지 물었고 계자춘은 자신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어 만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중이는 소리내어 울고서 이리도 자신을 따라다니느라 고생이니 참으로 미안하다고 하며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계자춘은 모시는 주인을 위해 신하로서 마땅한 일을 한 것뿐이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중이 일행은 여기저기서 구걸을 하며 산나물을 캐먹으며 어렵사리 제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중이가 국경지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제왕공은 중이 일행을 크게 환대하며 궁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제왕공은 중이 일행에게 묵을 수 있는 거처는 물론이고 자신의 일가 친척 중 가장 외모가 수려한 여인을 골라 중이에게 시집 보내는 등 모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로써 중이는 12년 만에 책나라를 떠나 제나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간 제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원전 651년 규구 회맹이 끝나고 2년 후인 기원전 649년 갑자기 주나라 인근의 이민족들이 합심하여 주양왕의 주나라 왕실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서진의 진목공, 북진의 진해공이 주왕실을 지키기 위해 친히 군대를 이끌고 호경에 도착했으며 제왕공 역시 관중에게 제나라 직속군을 주어 주왕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관중이 주나라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두 진나라가 이민족 군대를 모두 패퇴시킨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민족들을 불러들인 것은 주양왕과 왕위를 다투었던 주양왕의 이복동생 숙대였던 것이 드러났죠. 주양왕은 즉각 숙대를 죽이려고 했으나 숙대는 밤을 틈타 제나라로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제왕공은 다시 한번 주왕실을 구원했죠. 그러나 이 원정에서 무리를 한 탓인지 그해 겨울 관중은 병에 걸려 눕게 되었습니다. 제왕공이 관중을 위로하기 위해 병문안을 가보니 관중은 이미 너무 수척해져 있었죠. 관중은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알고 유언처럼 제왕공에게 자신의 사후, 자신을 이어 재상이 될 인물들에 대해 품평했습니다. 그때는 영척이나 빈수무 등이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관중은 특히 영척이 아쉬운 인재라고 아까워했습니다. 제왕공이 포수가는 어떠냐고 묻자 관중이 답했습니다. 포숙은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가진 인물이지만 선악의 구분이 너무 명확하여 조금의 악과도 타협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는 정치를 못합니다. 즉 그의 밑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왕공은 공손 스뿡은 어떠냐고 다시 물었죠. 그러자 관중은 스뿡이면 훌륭히 일을 처리할 것이나 그가 오랫동안 살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다고 대꾸했죠. 그러자 제왕공은 여가에게 맡기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관중은 펄쩍 뛰며 답했습니다. 여가, 수초, 개방, 세 사람은 반드시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죽음과 제나라를 저버릴 사람들입니다. 그간에는 제가 있어 그들이 주군의 입과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데만 쓰일 뿐 나라에 해악을 입히는 것은 막아왔으나 저의 사후 그들에게 높은 직위와 권한을 주면 그들은 반드시 이 나라를 분란 속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런지 며칠 후 관중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나라의 모든 이들이 슬퍼했으며 제왕공은 관중의 제사를 국장에 준하여 치러주었습니다. 한편 관중이 유언 중에 자신을 안 좋게 말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여가는 옛날에 관중에게 땅을 뺏긴 적이 있는 백시라는 인물을 찾아가 관중을 욕했습니다. 제나라가 모든 중원 국가를 거느리고 초나라 땅에 쳐들어가 힘을 과시하고 돌아온 직후 제왕공은 원래 백시에게 주었던 병읍의 땅 300평을 거두어 이 원정에 공이 컸던 관중에게 하사한 일이 있었죠. 여가는 이 이야기를 들추며 백시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백신은 울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공이 없었기에 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중부께 돌아간 것이오. 나는 그 일로 단 한 번도 중부를 원망한 일이 없소. 이 이야기는 심지어 논어에도 쓰여 있는 일화로 당시 관중에 대한 제 나라 사람들의 존경심을 생동감 있게 보여줍니다. 어찌됐든 관중의 사후, 제왕공은 스뿡으로 하여금 관중의 자리를 잇게 했습니다. 그러나 관중의 유언대로 바로 그 다음에 스뿡은 병사했죠. 그러자 제왕공은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제나라의 거목 포수가를 제상에 임명했습니다. 포수가는 제상이 되는 조건으로 여가, 수초, 개방 세 사람의 정치 참여를 금지시켜달라는 청을 했습니다. 제왕공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기원전 647년에는 회수 인근의 이민족인 회이족이 기나라를 침범했습니다. 그러자 제왕공은 중원 7개 나라의 군대를 모아 합이라는 땅에서 회맹한 후 기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제왕공의 마지막 회맹이자 군사활동이었죠. 그러나 점차 노쇠해져가는 제나라의 힘을 주변국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 기원전 644년에 진나라에서 중이가 찾아왔고 제왕공은 그를 크게 환대했던 것이죠. 그때 제왕공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포수가는 너무나 냉철한 사람이었고 이미 여가, 수초, 개방을 모두 궁중에서 쫓아낸 제왕공은 여가가 해주는 산해진미도 수초와 개방이 해주는 달콤한 아첨도 듣지 못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보다 못한 제왕공의 첩 장위희가 이럴 바에 여가, 수초, 개방을 불러들이라고 제왕공에게 권했습니다. 제왕공 역시 그들을 쫓아낸 후 3년간 정신적으로 너무 고됐던 나머지 우선 여가를 불러들여 자신의 음식을 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수초와 개방의 궁중 출입도 허락했죠. 포수가는 화가 나서 제왕공에게 따졌습니다. 세 사람을 기용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자신에게 제상 자리를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땐 제왕공이 이미 너무 늙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포수가를 면박하며 그 세 사람에 대한 관중과 포수가의 평가가 너무 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버렸죠. 이 말을 들은 포수가는 화병이나 얼마 후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여가, 수초, 개방은 제왕공의 눈과 귀를 속여가며 여기저기로 자신들의 세력을 불렸고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그리하여 관중이 어렵사리 구축해 놓았던 역동적인 제나라의 경제는 부정부패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644년 겨울부터 제왕공은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정실 부인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은 주나라의 왕녀인 왕이었고 그 다음이 서나라로부터 시집온 서영이었고 마지막은 쫓겨난 채이였죠. 그러나 그들로부터는 한 명의 자식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6명의 첩으로부터 각각 6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서자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었죠. 제왕공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상황에서 국정은 간신들에게 농단되고 있고 후계 구도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과연 폭풍전야와도 같은 제나라의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을 계속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